8. 외나무 다리에서. 개봉은 승재가 불쌍하기도 하려니와 딱해서 볼 수가 없었다. 어디로든지 없어지고 준비의 꼴을 보이지 않았으면 싶었다. 그의 개봉은 책을 빌리러 온 채하고 모르고 있나 짐짓 모르는 채 하고 있나 눈치를 떠보았으나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이 속이었다. 우리 언니가 사흘날 다니는 사람과 공화당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참석해야 해요. 그러니까 승재는 대번 알아보게 흠칫 놀란다. 시치미를 떼고 대답이 아 그래? 그날 한번 보아서 그렇게 해도 좋지. 태도가 조금 더 어색이 엄지 심심했다. 개봉은 승재가 좀 더 놀라기도 하고 당황해하기도 하고 실망과 낙담도 하고 이랬으면 동정하는 마음도 더할 뿐 아니라 저도 함께 긴장도 되고 해서 좋았을 텐데 저편이 그저 그런 모습을 보니 이건 도무지 싱겁기간 다시 없었다. 아유 어쩌면 저렇게도 그래 애인이 딴 데로 시집을 가는지도 모르고서 저렇게 소처럼 끄덕끄덕 앉았기만 하고 그리고 일껏 알려줘도 아유 쓸개 빠진 정말이지 건죽이 아깝지. 사실 승재는 모르고 알고 가네 그 일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 내력도 없었다. 초봉과 둘이 터놓고 연애하던 것도 아니요. 결혼하자는 약속 같은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 가령 그렇다 손치더라도 저쪽이 변심이 되었다거나 혹은 달리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리하는 것일 터인즉 승재는 별 수가 없다. 애초에 방을 세워둬서 오니까 나이찬 안집딸 즉 초봉이 눈에 띄었고 그 뒤로 차차 두고 보노라니 눈을 거듭뜨는 것이며 얼굴 한번 돌리는 거랄지 또 어찌어찌 하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한두 마디씩 하는 말이라든지 그 밖에 무엇이 듣고 유상무상 간에 특별한 관심과 호의가 보이는 것 같았다. 그것이 초봉만 그러는 게 아니라 승재 자신도 초봉에게 그래지는 것을 그는 이윽고 알고 있었다. 그러다가 올해 6월부터는 초봉이 재중당에 나가고 마침 재중당은 금호위원회 약품을 대는 집이라 약을 주문하는 간단한 전할망정 하루에 한두 번쯤은 초봉과 얘기하는 것이 승재는 저도 모르게 즐거운 일과였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는 웬 사람이 찾아와서 재중당을 자기가 맡아서 하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전처럼 거래해달라고 인사를 하고 그래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초봉은 나오지를 않아서 주인이 갈리는 바람에 가게를 그만두었나 하고 짐작은 했으나 섭섭하기란 이루 데가 없었다. 그렇다면 다시 어떻게 취직해야 하지 않나 혹 우리 병원의 간호부 자리라도 한 자리 마련해 줄까 제 딴에는 이런 걱정까지 하던 참인데 천만 뜻밖의 개봉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 선뜻 그 이야기를 듣는 승재는 도무지 스스로가 의외라고 할 만큼 가슴의 격동이 대단했고 그것이 자연 얼굴에까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격동을 받아 놀라다가 퍼뜩 다른 생각이 들면서 그만 개봉을 보기도 무안해서 얼른 기색을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시치미를 떼었다. 그러나 그가 벼랑간의 의지력이 굳센 초인이거나 어진 성자가 된 때문도 아니다. 그는 개봉이 쓸개가 빠졌다고 지천하는 꼭 그대로 주변성도 없고 저를 떳떳이 주장하지도 못하고 미리 겁부터 내고 가령 오늘 밤만 하더라도 자신이 초봉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서 괜히 혼자 헛물켰다는 생각이었다. 참말로 큼직한 보자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는 개봉이 보는 데서는 아무렇지 않은 채 그다지 능란하지도 못한 연극을 했다. 개봉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더 구박하다가 돌아갔고 책상에 턱을 괴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승재는 마음이 세 갈래 네 갈래로 흐트러져 시간이 가고 밤이 깊고 날이 밝는 것도 모른 채 있었다. 제 몸뚱어리를 송두리째 어디론가 잃어버린 것 같은 헛헛함, 비로소 느껴지는 고독, 드세게 머리를 쳐들고 일어나는 초봉의 애착. 그러한 초봉을 장차 차지할 고태수라는 미지의 인물에 대한 맹렬한 질투, 승재는 일찍이 겪어보지도 못한 번뇌였다. 꼬박 뜬 눈으로 앉아서 밤을 새웠고 훤하니 밝은 마당으로 내려섰을 때는 이 집이 강계도 기꺼니와 일변 등 뒤에서 누가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아 도망치듯 문간 밖으로 나왔다. 다시는 얼굴을 쳐들고 이 집에는 들어서지 못할 듯 싶었다. 뚜벅뚜벅 비탈길을 내려오면서 승재는 생각했다. 아무래도 어디 딴 데로 방을 구하는 게 좋겠다. 물론 갑자기 이사한다면 개봉은 물론 온 집안 식구가 속을 몰랐던 사람까지 데려 눈치채기가 쉽다. 그렇지만 그게 난처하다고 그냥 있자니 그건 더 못할 노릇이다. 아무래도 역시 옮겨버리는 게 상책이겠다. 승재는 이렇게 작정하고서 병원에 당도하던 길로 인력거꾼을 시켜 병원 근처로 몇 집을 우선 돌아다녀 보게 했다. 마침 병원에서 정거장으로 얼마 안 가서 경포에 들어오는 큰 길과 사거리가 된 바른편 모퉁이에 그 안으로 3조짜리 다다미방 하나가 빈 게 있어서 그놈을 두말하지 않고 빌리기로 했다. 방은 뒤로 구석지게 붙었고 따로 쪽된 문이 있어서 주인네와는 상관없이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오후 4시가 좀 지나서 승재는 새로 얻은 방을 둘러보려고 나서다가 환자와 마주쳤다. 성함이 누구시죠? 승재는 환자와 무릎이 서로 닿을 만큼 바짝 놓인 진찰 탁자 앞에 회전 의자에 걸터 앉아 카르텔을 펴놓고 잉크를 찍은 철필 끝을 들여다보면서 직업적으로 무심히 묻는 말이다. 그러나 뜻밖으로 환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대답이었다. 네, 고태수라고 합니다. 승재는 벼랑간 누가 면상에다가 뜨거운 물이라도 확 끼얹은 듯이 수수라치게 놀라 반사적으로 뚫어지라고 태수의 얼굴을 건너다 본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승재는 이윽고 두근거리던 가슴을 진정시키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실상은 저도 모를 소리로 속으로 되뇌이느라고 고개를 가볍게 끄덕거렸다. 사실 그는 생각지도 못했다가 벼랑간 고태수라는 그 사람과 만나놓고 보니 마치 무엇이 어떻다고 할 수가 없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그는 제 직업도 잊어버리고 그대로 태수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해맑은 얼굴이 가르마되 헬쑥하지 않고 볼때기가 도독한 것이며 이목구비가 미남자로 생긴 태수의 얼굴이 승재는 단박 판에 새긴 부각처럼 똑똑하게 머릿속으로 들어박히고 그것이 100년은 잊힐 것 같지 않았다. 네가 고태수라고. 일단 더 정리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마음속의 세리프다. 무례하다 하리만큼 얼굴을 똑바로 건너다 보면서 기색이 심상치 않은 의사란 자의 태도에 태수는 마침내 이마를 찡그리고 표정이 좋지 않았다. 왜 나를 아시오? 누가 태수라고 따지자고 할 수밖에 없다. 네? 아닙니다. 승재는 그제야 정신이 들어 얼른 고개를 수그리고 펜을 놀린다. 태수는 여간 불쾌한 게 아니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매독이 도졌고 그래서 그새 줄곧 병원에 다녔는데 그게 한번 도지면 좀처럼 낫지 않은 줄은
훤연히 알면서도 첫째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또 혼인날도 며칠 남지 않았고 해서 혹시 무슨 별 둘이라도 있을까 싶어 며칠 지금까지 다니던 그의 단골병원보다 더 잘 낫는다는 소문이 있고 하니까 오늘은 시험 삼아 이 금호 의원으로 와보았다. 그러나 와서 본즉 병을 보아주겠다고 나서는 위인이 우선 정남이가 떨어졌다. 태수가 보기에는 의사라고 하기보다는 기껏해야 제약사요. 그렇지 않으면 병원 심부름꾼 푼수밖에는 못될 성 싶었다.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그는 이 말을 묻기가 무서웠다. 보나마나 화류병이기 십상인데 제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착실해서 결혼 전에 건강진단이라도 해보자는 것이었으면 하는 일념으로 긴장이 되기까지 했다. 외독인데요. 태수는 불쾌하던 끝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오히려 모르는 체 하면서 대답한다. 처음도 아니요. 또 의사 앞에서라지만 젊은 간호부까지 대령하고 섰는데 부끄러움을 타는 불결한 병을 말하기란 누구나 마찬가지로 거북하고 창피할 수밖에 없다. 매독이요? 승재는 짐작했지만 의사답지 않게 소리를 지른다. 바로 며칠만 지나면 소중한 그 초봉과 결혼할 네가 천하에 고약하고 더러운 매독을 앓다니. 승재는 사뭇 치가 떨리는 것 같았다. 태수는 그렇잖아도 멋쩍은 판에 승재가 또 소리를 꽥 지르고 놀라고 하니 더욱 무안하거니와 대간절 이게 의사가 아니고 미친 인간이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좀 급한 사정이 있는데요. 이제 한 4, 5일 동안에 치료가 안 될까요? 승재는 속으로 내 녀석이 단단히 급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원수를 잡아다가 발밑에 꿇어앉힌 것처럼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그거 안 될 겁니다. 아무튼 진찰해봐야 알겠지만 초기라도 어려울 텐데 만성이면 더군다나. 그래도 사정이 절박해서 그러는데요. 그래서 상의를 해볼 겸. 무슨 일이십니까? 여행 가십니까? 여행 같으면 그 병엔 더구나 해롭습니다. 아닙니다. 여행이 아니라 결혼하게 된답니다. 결혼하신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차라리 혼인날을 넌지시 물리십시오. 이 말은 의사로서 당연한 권고다. 그러나 승재는 결코 태수를 위해서 권고하자는 뜻이 아니었다. 차라리 태수에게 망신을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요. 그보다도 더 그리저리 하다가 이 혼인이 화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심술로 하는 말이다. 그러나 태수는 고개를 쌀쌀 흔든다. 그는 혼인을 물리치라는 건 당차는 수작이었다. 그래도 그래서 안 됩니다. 첫째 환자되는 당사자에게도 해롭고 또 부인에게도. 승재는 말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만 가슴이 뭉클하면서 소리라도 부르짖고 싶은 것을 겨우 참는다. 그는 초봉이 이런 자에게 짓밟혀 더러운 매도까지 전염할 걸 생각하면 그저 주먹을 들어서 이 녀석을 대가리부터 파수어 놓고 싶었다. 눈치도 모르고 태수는 앉아서 조른다. 그러니까 그걸 상의하자는 거 아닙니까? 완치되는 거야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선 임시로 아프지 않고 또 전염이나 안 되게 가령 농을 먹게 한다든지. 물론 그렇게만이라도 해드렸으면 생색도 날 것이고 두루 좋겠지만. 승재는 입맛을 다신다. 그는 태수가 미운 것으로만 하면 이 녀석이 참말 말라고 한 대라도 때려서 쫓아내겠지만 뒤미쳐 생각할진데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제 힘과 제 재주를 다해서 태수가 청한 대로 응급 방편이라도 써보는 게 초봉을 위한 도리일성 싶었다. 이윽고 승재는 과단 있게 말하면서 일어선다. 좌우간 해볼 대로 힘껏 다 해봐 드리지요. 그리고 나서
승재가 일어서니까 간호부는 벌써 알아차리고서 50cc짜리 주사기를 핀셋으로 집어들고 주사 준비를 시작한다. 주사를 먼저? 균을 조사해야 할 텐데 주사를 먼저 놓아두어도 좋겠지. 승재는 혼자서 괜히 갈팡질팡하다가 현미경의 초자판을 꺼내 태수에게로 돌아온다. 간호부는 노란 빛으로 맑은 주사액을 솜씨 있게 주사기로 올리고 있다. 승재는 마침 치면술에 암시에나 걸린 듯이 서서 그것을 노려본다. 보는 동안에 양미간이 이상스럽게 찌푸러진다. 주사기를 받아들고 서서 승재는 태수의 걷어올린 팔을 내려다본다. 파란 정맥이 여물게 툭툭 붉어진 통통한 팔이다. 살결이 유난스럽게 희다. 이 팔이 초봉의 그 어여쁜 어깨를 쌍스럽게도 희가무려니 생각하며 태수의 팔은 팔이 아니고 벼랑간 굵다란 구렁이로 보인다. 그만 징그러워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차마 더 볼 수가 없어서 눈을 스르르 감는다. 승재는 농을 받은 유리 조각을 알코올불에 구워서 메틸렌 브라운으로 착색해서 현미경을 900배로 맞추어 들여다본다. 초점을 맞추어 가는 대로 파르스름하게 나타나는 신장형의 반점은 갈데없이 매독균이다. 태수는 이 병원에는 오니까 의사라는 인간이 생기기는 심부름꾼이나 도둑놈 같고 불쾌하게 굴었어도 척 현미경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로 자상하게 설명해준다. 하는 게 썩 그럴듯했다. 불쾌하던 의사란 작자도 그러는 동안에 차차 양순해 보였다. 태수 또한 앞뒤가 없는 사람이라 오랜 친구와 같이 신뢰하는 마음이 들었다. 승재는 처방을 쓰고 있다. 가루약을 쓰고 그 다음에는 물약을 쓰노라니까 그놈에다가 청산가리를 1g만 아니 반그램으로도 족하다. 넣고 싶었다. 그랬으면 오늘 저녁에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면 물약을 먹을 테고 먹으면 대번 경련이 일어나고 숨쉬기가 힘이 들어 학하고 시큼한 냄새가 나고 두 눈이 휑해지고 맥이 축 처졌다가 3분이 못 돼서 숨이 딸kok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승재는 개봉이 웃고 반가워하는 모습이 살에 배도록 기쁘고 고마웠다. 그러나 그것이 기쁘고 고맙지만 이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꼭 동기간의 누이 동생인 양 귀여워하고 응석도 받아주고 하던 이 또한 마지막이구나 하면 차마 이 집을 떠나는 회포가 한량없이 애달파 지금 내리덮이는 황혼과 함께 마음 둘 곳을 모르고 서글펐다. 마당 한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초봉과 얼굴이라도 마주치기를 꺼려하는 제 마음과 반대로 마지막 얼굴이라도 한번 마주쳤으면 싶어 무심결에 안방 쪽으로 고개가 돌아간다. 그러나 이구석 저구석 안팎으로 보기 싫게 생긴 아낙네들만 들끓지 초봉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이사? 응? 남서방. 나도 남서방이 어디로 가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보기에 하도 딱해서 말이오. 괜히 잘못 알고서 삐질까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지 잘 생각했수. 손은 면했어.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집만 알려주면 내가 언제라도 찾아갈게. 응? 배포할 재료도 있고. 승재는 종이 쪽지에다 이사해 가는 집번지를 쓰고 길목이며 드나드는 문간까지 알기 쉽게 대주면서 앞으로 밤에 급한 병자가 부르러 오거든 그대로 잘 가르쳐 주라는 부탁을 얼러서 당부한다. 내일이라도 가서 갈게. 6시쯤 우리 남서방 내일 기다리시오. 개봉은 승재가 자기 집에 그대로 끄덕끄덕 앉아있지 않아서 좋기도 했거니와
그보다도 승재가 딴 데가 있으면 놀러 가기가 임의로울 테니까 그래서 더 좋아했다. 이튿날 아침 승재는 병원에 가던 길로 독약 청산가리를 병에다가 갈라 넣어 포켓 속에 건사해두고 태수가 오기를 기다렸다. 오더라도 저녁 때나 돼야 올 줄 알면서 그는 아침부터 그 저녁 때를 기다렸다. 그러나 11시쯤 해서는 독약병을 치워버렸다. 그러나 또 1시에는 다시 준비했고 또 3시에는 또 치워버리고 짜증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4시 치는 소리가 들리자 또 장만해 두었다. 4시 반쯤 되어서 태수가 간드러지게 웃으면서 진찰실로 들어왔다. 그는 어째서 반가운지는 몰라도 또 그걸 생각해 볼 마음의 여유도 없었으나 아무튼 태수가 반가웠다. 그래, 밤새 좀 어떠십니까? 승재는 태수가 앞에 앉기를 기다려 의사된 도리와 습관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으로 인사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호부가 주사액을 준비하려고 한다. 승재는 미리 생각해 두었던 주사액을 준비하라고 만일 재중당에 없다거든 다른 데라도 물어보아서 가져오게 하라고 간호부를 저편 전화 있는 복도로 쫓아보낸다. 약병들 틈에 두었던 독약 청산가리를 집어 왼손에 쥔 채 병마개를 뽑는다. 뻥 하는 작은 소리건만 승재는 움칫 놀란다. 사실 방 안은 그다지도 조용했었다. 승재는 독약병을 기울여 오른손에 든 주사기 끝을 담그고 속대를 천천히 잡아당긴다. 독약은 병 속에서 조금씩 줄어든다. 주사기에는 1cc, 2cc 차차로 독약이 불어난다. 마침내 25cc를 채웠을 때 주사침을 독약병에서 꺼내든다. 침 끝에서는 가느다란 물방울이 신경질적으로 바르르 떨면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다. 승재는 준비가 된 주사기를 멀찍이 쳐들고 서서 한참이나 바라본다. 태수는 승재가 돌아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거니와 동시에 거기에는 주의도 하지를 않고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 승재가 제 옆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태수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팔을 내놓는다. 승재는 알코올 솜으로 주사 자리를 싹싹 닦는다. 주먹을 꼭 주십시오. 승재는 바늘 끝으로 핏대를 누른 채 그대로 잠시 멈추고 있다. 태수는 주사침이 살을 뚫을 직전임을 알고 눈을 사르르 감는다. 언제고 그러하듯이 따끔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속이 간지럽다. 눈을 감은 태수는 이제 시방 바늘 끝이 따끔 살을 뚫고 들어오리니 기다린다. 그러나 암만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 넉넉 30초는 되었을 것이다. 태수는 기다리다 못해 감았던 눈을 뜨고 승재는 갖다 댄 바늘 끝으로 핏대를 푹 찌르지 않고 주사기를 들고 싱겁게 퍼쓱 웃으면서 허리를 펴고 돌아선다. 승재는 주사기의 뒷대를 눌러 약을 내뿜는다. 은침 같은 물줄기가 이쁘게 뻗쳐나와 바닥에 의미 없는 곡선을 그려놓는다. 승재는 단지 태수를 죽이고 싶었다. 그래서 죽여보려고 한 것은 사실이다. 주사액이 상한 것 같아서 그랬다는 말을 태수는 그대로 속았을 따름이고 승재가 새 주사기를 꺼내서 새 주사액을 따라 주사를 놓아주니까 태수는 이런 것도 다 이 병원이 세밀하고 친절해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무척 좋아한다. 6시가 되기를 까맣게 기다려 병원을 나와서 어젯밤 새로 든 집으로 가다가 짐 모퉁이 가게 앞에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개봉이를 만났다. 그들은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이 반가웠다. 그러나 겨우 어젯밤에 갈리고 났으니 무슨 짙은 인사야 할 말이 없다. 둘은 웃으면서 아무 뜻은 없어도 마음은 통하는 말을 한마디씩 한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쳐둔 쪽된 문을 열고 좁은 처마 밑을 지나 방으로 갔다. 승재는 개봉을 둘러다보고 웃으면서 방문에 채운 자물쇠를 연다. 개봉은 방으로 들어와서 앉을 생각도 않고 방 안을 휘휘 둘러본다. 책은 벌써 책장 속에 챙겨 넣었고 또 몇 가지 안 되는 호라비 세간이지만 책상 외에는 다 옷장 속에다 몰아넣었기 때문에 개봉이네 집에 있을 때보다 방안이 한결 조촐해 보였다. 그동안 어른들이 있어서 부지 좀 조심이 되던 저의 집이 아니고 이렇게 승재와 만날 수 있는 것이 기쁘기야 하지만 어쩐지 조심이 되던 저의 집에서처럼 도무지 이물없지 않고 무엇인지 모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거북스러웠다. 왜 그럴꼬 하고 그녀는 생각해 보았으나 아무 그럴 일이 없는 것 같고 없는데 그래지는 것이 이상하기만 했다. 왜 그렇게 서 있어? 좀 앉지 않고서. 승재가 재촉하는 말을 듣고서야 개봉은 겨우 배시시 웃으면서 섰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승재는 개봉이 이렇게 온 것이 반가웠고 기쁘기는 해도 별반 할 이야기는 없다. 그야말로 시사를 말한다든지 학문을 논하지도 못할 처지요. 그렇다면 집안 이야기를 묻는 것밖에 없는데 집안 이야기는 할 거리라고는 초봉의 혼인에 대한 것뿐이다. 이 편이 불쑥 꺼낼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개봉이 지금까지처럼 농담한다든지 까불어댄다든지 그랬으면 자연 무엇이고 간에 말거리도 생기고 이 서먹한 기분도 쓰러질 텐데 개봉이 역시 가끔 무료하게 미소나 지을 뿐 얌전을 빼고 앉아서 여간 거북스러운 게 아니다. 난 얌전한 개봉이보다도 까불고가 아니라 장난하고 응석 부리고 그러는 개봉이가 좋아서. 그럼 난 밤낮 어린애고 말갈량이고 그러라고? 누가 남서방이 싫어서 그러나? 뭘 싫으니까 그러겠지. 아니래도 자꾸만 남 속도 모르고서 괜히. 개봉은 화가 나서 말대꾸한다. 승재는 다시는 꼼짝도 못하고 슬며시 밖으로 나간다. 거리로 걸어가면서 철없이 함부로 굴고 응색을 부리고 있는 개봉을 친누이 동생처럼 승재는 단순하게 그리고 마음 놓고 사랑했고 그것을 그대로 길이길이 가꾸고 싶었다. 승재가 과실과 과자를 조금씩 사가지고 들어왔을 때 개봉은 아까 이런 죄다 잃어버린 듯이 그런 눈치도 안 보였다. 승재도 그것이 다행스럽고 안심이 되었다. 안 먹으면 또 협박할 거니까. 개봉은 과자 봉지를 뜯고 승재와 둘이 먹기 시작하려다가 밑도 끝도 없이 물었다. 남서방, 그새 퍽 궁금했죠? 우리 언니 결혼하는 것 말이오. 난 무슨 소리라고. 그저. 뭘 그래요? 퍽 궁금했으면서. 모르면 어떤가 다. 글쎄, 몰라도 괜찮다면 그만이지만 그런데 말이요. 내가 꼭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 응? 언니가 말이오. 남서방을 잊지 못하나 봐. 승재는 얼굴이 붉어진다. 그는 울고 싶은 반가움을 미처 숨길 수가 없었다. 개봉은 우선 그날 밤 초봉과 같이 앉아 모친한테 듣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옮겨놓는다. 승재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태수가 그렇듯 집안이 양반 집안에 재산이 있고 얌전하고 전문학교까지 졸업한 버젓한 신랑이란다니 정주산에 내으며 당사자인 초봉이며 다 그러한 문벌이랄지 학식이랄지 그런 것에 끌려서 혼인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지 싶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 마음구석에서는 반발이 생기고 자격이 모자라 떠밀렸구나 뺏겼구나 생각하니까 저를 잊지 못한다는 소리가 슬프게 반갑단 것은 어디로 가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
장안몽의 이수일만큼은 아니라도 승재는 아무려나 초봉이 야속하고 노여웠다. 그것은 그러하고 일변 의심이 더럭 나는 것이 고태수라는 인물의 정체다. 무엇보다 그가 전문학교나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이 오늘 본 걸로 하면 거짓말 같았다. 아까 병원에서는 그의 소위 이력이라는 걸 몰랐고 겸하여 딴 데 정신이 팔려 그냥 뒤넘겨 들었었지만 어떤 놈의 전문학교인지 대학인지 졸업을 했다는 사람이 사실 중학교만 옳게 다녔어도 그럴 리가 없는데 대대하게 현미경을 무슨 요술주머니처럼 신기하게 현미경 겸사를 하는 세균을 10배냐고 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승재는 이거 큰일이 났다고 당장 쫓아가서 정주사에게 제가 보고 짐작한 대로 사실과 의견을 말하여 혼인을 파기하도록 해야 할 것만 같았다. 그의 마음은 잔뜩 초조한데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런 일을 선뜻 해댈 강단은 또한 나지 않았다. 가령 그 짐작이 옳게 들이맞았다고 하더라도 파혼이 될지가 의문이고 정주사네가 뒷줄로 다시 알아본 결과 고태수의 그러한 재반 자격이 확실하다면 승재는 남에게 초봉을 뺏기고서 오히려 괜히 고태수를 중상하여 혼인을 회방 놀려던 불축한 놈이라고 얼굴에다 침뱉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난 그만 건너방으로 쫓겨왔는데 글쎄 그 다음부터가 언니가 풀이 주고 혼자서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겠지? 난 글쎄 그냥 저녁에 언니가 그 자리에 있어서 어머니한테 바로 승낙할 줄은 몰랐구려.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네끼리 다 작정해서 해놓고 언니더러 이러고 저러고 해서 다 그렇게 된 거니 그리 알란 거니까 언니 성미에 싫더라도 싫다고 하지 못했을 거야. 언니야 글쎄 그렇게 마음이 약하다우. 개봉인 과실을 한쪽 집어서 승재의 동의를 묻는 듯이 말을 잠깐 멈춘다. 승재는 주는 과일을 받아 가진 채 그대로 묵묵히 말이었고 개봉은 그 다음을 계속한다. 글쎄 내가 하루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약혼하던 전날 저녁인가 봐요. 언니더러 가만히 그렇게 마음에 없는데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시키는 노릇이라도 싫다고서 내뻗으면 그만이지 왜 억지로 당하냐고 물었더니 언니 말이 너는 속도 모르고서 뭘 그러느냐고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이 돈을 수천원 장사 미천으로 아버지한테 대준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혼인을 마다하겠냐고 그러겠지요. 글쎄 그 말을 들으니까 호떡에는 화가 나고 모두 밉살스럽든지 마구 그냥 몰아댔지. 그래 이건 키켓 묵은 심청전을 입고 있나 장안몽 같은 장꼬대 하고 있나 그게 어디 마땅치 않은 소리냐고 일부러 안방에서 어머니 아버지 들으시라고 그럴 테면 애당초 뭐하러 길렀냐고 저기 거시기 돼지 새끼나 병아리 새끼를 이제 자라면 팔아먹으려고 기르는 거나 같지 뭐하냐고 막 외장을 썼더니 글쎄 언니가 손으로다 입을 틀어막고 꼬집고 그러겠지. 그래도 안방에서 다 듣긴 들었을 거야. 속이 뜨끔했겠지 뭐. 그는 방금 초봉의 위태한 결혼을 막지 못해 안타까이 초조하던 불안도 또 바로 그 전에 초봉이 못내 야속하던 노염도 죄다 잊어버리고 얼굴은 아주 딴판으로 감격함과 엄숙한 빛이 가득하다. 초봉은 불쌍한 부모와 동기를 위하여 제 한 몸이나마 제 사랑을 희생시키는 것이라서 그 혼이 거룩하고 그 심정이 감격했다. 승재는 개봉도 양서방네도 딸 명림을 기생집의 수양딸로 팔아먹으려고 조금 더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을 개봉이가 방금 저의 부모대로 들으라고 내쏘았
그 말대로 승재 저도 일찍이 그것을 돼지 새끼나 병아리로 치면서 그놈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명림과 별반 다른 것이 따지고 보면 더 야박하다고 할 수 있는 초봉의 혼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반감 같은 것은 조금도 나지를 않았다기보다는 실상은 개봉이가 짐승의 새끼를 팔아먹는다는 그 비유를 하는 대목에는 승재는 벌써 정신을 놓고 다른 생각을 아무것도 하게 될 겨를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녀 식구들이 가엾은 얼굴들이 초봉의 후광을 받아 겨우 희미하게 안식을 얻고 있는 그런 성화의 한 폭으로 보였다. 장한 노릇이로군. 한참 만에 이번에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는 비로소 아까 초봉을 야속해 하던 생각이며 그의 혼인을 해방하지 못해 불안하던 것이며 더구나 태수에게 질투와 증오를 갖던 자신이 초봉의 그렇듯 깨끗하고 아름다운 맘씨에 비하여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소인의 짓인가 싶었다. 승재는 마침내 거룩한 행위에 대한 감각이 적극적으로 의욕으로 번져가면서 그리하자면 우선 손쉽게 가령 태수한테라도 그에게 가지던 비열한 마음을 죄다 버리고 일변 그의 병을 정말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치료를 해주고 더욱이 초봉을 위하여 정성을 쓰는 것이니 두루 추앙할 일일 것 같았다. 결심하고 나니 승재의 마음은 노곤했던 장결같이 편안해졌다. 내가 아무리 응석바지라도 나도 눈치는 다 있어요. 이봐요 남서방. 글쎄 이번에 우리 언니가 그 결혼을 해서 잘 산다고 합시다. 그렇더라도 말이지 맨 처음에 맘을 먹기를 장사미천을 얻을 양으로다 딸을 내놓는 그 자리가 그게 고약스럽지 않아요? 그러다간 아무리 우리 부모라도 난 나쁘다고 할 말은 해요. 말이야 다 그럴듯 하잖아. 사람이 잘나고 뭐 똑똑하다고? 개봉이가 웃는 바람에 승재는 휩쓸려서 웃는다. 승재는 개봉이가 어찌하나 본다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나쁘기로 치면 부모가 자식 때문에 자식을 모두 길러내느라 고생하고 하면서 역시 희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쁜가? 부모는 자식이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내고 교육시키고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희생해서라도 의무 시행을 해야 옳지. 체납을 못하면 집달리가 솥단지나 숟갈을 집어가듯이. 승재는 이제 겨우 여학교 3학년에 다니는 17살 계집아이가 대체 어느 결에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까지 할 줄 알게 되었나 싶어 아까 누이 동생 정하기 싫다고 하던 때와는 의미가 다르나 역시 놀랍고 겁이 나는 것 같았다. 이튿날 승재는 태수의 매독을 혼인날까지 기어코 완치해줄 딴 도리가 없을까 하고 두루두루 궁리해보면서 혼자 애를 썼다. 그리고 앞으로는 태수를 결코 미워하지 않겠다고 다시금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그러나 막상 오후가 되어 태수가 척 들어설 때는 승재 마음의 맹세는 그다지 힘을 쓰지 못했다. 마음은 그래서 동료가 되었어도 그는 그것을 억제해가면서 밤사이에 증세도 물어보고 술을 삼가고 음식을 자극성 없는 것으로 조심해서 가려 먹으라고 두루두루 주의하기를 잊지 않았다. 이 글을 읽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